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야구 해설 방송을 매일 보는데 귀에 거슬리는 말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이런 말을 계속 합니다. 한 10분 들으면 그 말이 한 10번쯤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홈런포를 쏘아 올립니까? 대포를 쏘아 올립니까? 장사정 포를 쏘아 올립니까? 포탄을 쏘아 올리는 거죠. 홈런을 쏘아 올리는 거죠. 홈런을 쳤다 하면 되지. 왜 홈런포를 쏘아 올린다고 이렇게 씁니까? 홈런포를 쏘아 올린다. 홈런을 쳤다 하면 됩니다. 포를 쏘아 올리는 게 아니에요. 포를 어떻게 쏘아 올립니까? 홈런을 쏘아 올리는 거죠. 포탄을 쏘아 올리는 거죠. 근데 누가 이 말을 처음 해놓으니까 반사적으로 뭐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또 무슨 게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합니다. 게임을 보러 가는 거지 만나러 갑니까? 게임과 만납니까? 게임이 무슨 사람 이름입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통상적으로 잘못 쓰는 용어가 이 최대, 최다, 최장, 최고를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대 300km 이렇게 씁니다. 300km는 길이고 대는 규모 아닙니까? 크기 아닙니까? 그럼 최장이라고 해야죠. 최장 300km. 어떤 경우에는 오늘 최대 5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고죠, 그럼 최고. 최대 3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가 아니죠. 최다죠, 최다. 양이니까요. 최대, 최다. 드디어 정치인들이 요새 대통령까지 자주 틀리는 말이 있습니다. 안위. 저는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위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안위. 안은 안전이고 위는 위험입니다. 안전을 지켜줘야지 안전과 위험까지 같이 지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안위를 지킨다. 안전을 지킨다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단순합니다. 한자를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를 부정확하게 씁니다. 언어를 부정확하게 쓰는 것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언어를 부정확하게 쓴다는 것은 사고방식이 부정확하다는 뜻입니다. 정밀성을 요구하는 분야가 있죠. 1cm라도 틀리면 안 된다. 1mm라도 틀리면 큰일 난다. 그게 바로 과학입니다. 기술입니다. 군사 분야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게 법률 분야예요. 전문 분야입니다. 여기서는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정밀성이 요구됩니다. 거기서 사고가 나는 수가 있다. 왜냐? 정확하지 못한 언어를 쓰는 사람은 정확하지 못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행동하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이제 퇴임하신 송복 교수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어휘력만큼 출세할 수 있다. 어휘력만큼 출세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어휘력을 구사할 수 있느냐. 그건 단순한 표현력이 아닙니다. 어휘력만큼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없으면 사람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를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유도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알면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깊게 하게 됩니다. 깊게. 그런 사람은 행동할 때도 깊게 생각하고 넓게 보고 정확하게 합니다. 자연히 그런 사람은 어떤 조직에 가서 또는 정치판에 가든지 뭐 과학자가 되든지 잘하게 되죠. 업무 능력이 뛰어나게 되죠. 업무 능력이 뛰어나면 자연스럽게 출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어가 한 인간, 조직, 국가,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또는 쇠망시키는데 결정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한글 전용어의 문자 정책을 쓰는 바람에 한국 사람들은 지금 한자로 표기해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우리나라 단어의 70%를 마치 암호처럼 읽고 있습니다. 이건 글 읽는 게 아니라 암호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풀이는 어떻게 하느냐? 짐작하는 겁니다. 추리하는 겁니다. 어느 생활 그렇게 하면은 얼렁뚱땅하게 되고 대충 알게 되고 명료하게 봐야 될 걸 초점 안 맞는 안경을 쓰고 보듯이 애매모호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습관으로 나타난다면 전문 분야, 기술 분야, 과학, 예술 분야에서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국가 엘리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런 언어 생활에 빠져들면 사람들이 선동에 잘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정확하지 않는 사람은 선동에 잘 속습니다. 사물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선동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머리가 세계에서 좋고 학력이 제일 높은 한국 사람이 속는데도 왜 1등이냐? 그것은 바로 한글 전용으로 가는 바람에 한국어가 반신불수가 되고 따라서 인간의 사고 능력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선동에, 말초적 선동에 마구잡이로 넘어간다. 그 결정판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대통령부터 넘어가가지고 탈원전 정책 편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한글 전용의 폐해라고 이렇게 진단하는 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수치로 들겠습니다. 제가 던진 이야기는 이겁니다. 인간은 어휘력만큼만 출세할 수 있다. 소위 말하면 인간이 어휘력이 적으면 사람은 실패한다. 출세하지 못한다. 2류, 3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2015년 4월에 OECD가 문장 이해력과 수치 이해력이 낮은 성인들이라는 이 조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가 이것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면서 정말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조사는 OECD 가명 24개 나라, 우리나라도 지금 OECD 가명국입니다. 16세에서 65세 사이,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죠. 16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니까 매우 심층적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조사 항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뭘 조사했느냐? 첫째, 문장 이해력을 조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치에 대한 이해력을 조사를 했습니다. 문장 이해력을 영어로 literacy라고 그래요. 수치력은 뭐냐? 수치 이해력은 numeracy라고 합니다. 문장 이해력, 수치 이해력,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한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을 또 같이 조사를 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문장 이해력이 높은 사람은 거의 자동적으로 수치에 대한 이해력이 높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 해결 능력도 같이 높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이해력이 높다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아주 일종의 대문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문장 이해력이 높으면 수학적 두뇌도 좋고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 해독 능력이다.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장 해독력이라는 것은 정의를 하면 이렇습니다. 문장을 이해하고 평가하며 사용함으로써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며 자신의 지식과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문장을 이리저리 활용해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능력,
이렇게 정의되었습니다. 수치력은 수학적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 해석, 전달함으로써 생활에서 당면하는 수학적 요구에 부응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수학적 요구에 부응한다 그러는데 수학적 머리를 써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딱 보고 이게 몇 미터나 되느냐, 이게 넓이가 어느 정도 될까, 이것을 대충 바라보면서 계산할 수 있는 능력부터 좀 복잡한 공식을 쓴다든지 인수분해를 해야 될, 필요하면 미적분까지 동원하는 이런 경우가 부닥쳤을 때 어떻게 그동안 배웠던 이 수학적 이해력을 써먹느냐 하는 것이 바로 수치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서로 조사 대상 22개 나라 중에서 랭킹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문장 이해력과 수치 이해력과 문제 해결,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 해결 능력에서 3관왕을 차지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2등과 차이가 엄청 커요.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입니다. 일본 사람은 문장 해독력, 수치 이해력,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 해결 능력에서 압도적으로 3관왕입니다. 트리플 크라운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일본 사람의 문장 능력입니다. 일본 사람은 자기들 고유의 문자인 문자와 가타카나, 히라가나와 한자를 같이 섞었습니다.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를 같이 섞어서 씁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한글은 표음 문자, 한자는 표의 문자인데 이걸 같이 쓰면은 훨씬 더 표현력이 풍성해지고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치 이해 능력, 문제 해결 능력도 같이 1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합 2등은 어디냐? 핀란드입니다. 3등은 네덜란드, 4등은 스웨덴, 5등은 노르웨이. 한국은 어떠냐? 문장 해독 능력에서는요, 국제 평균치보다 낮아요. 10등입니다. 수치에 대한 이해력도 평균치보다 낮은 15등입니다. 컴퓨터에 의한 문제 해결 능력은 평균치와 같은 점수로 7등이었습니다. 한국은 이게 무슨 수학 경시대회 하면 1등, 계속해서 1등, 2등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단순한 글을 읽느냐 아느냐 그게 아니라 더 깊게 조사해가지고 문장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해하느냐 하는 이 조사를 하고 들어가면은 일본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글 전용에 의해서 한국인의 문장 이해 능력이 약해졌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국인의 경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국인의 문장 해독력이 낮은 것과 더불어 더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인은 어떠냐? 고급 문장 해독력이 약합니다. 이 고급 문장이라는 것은 뭐냐? 좀 어려운 문장을 말합니다. 제일 낮은 문장은 만화를 볼 수 있는 수준, 영화를 볼 수 있는 수준이라면은 이게 4급, 5급으로 올라가면은 지금 1급 미만, 1급, 2급, 3급, 4급, 5급, 6단계로 분류를 했는데 4, 5급으로 올라가면은 어려운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계약서, 전문서적, 약품 설명서, 철학, 문학 이런 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운 문장, 좀 복잡한 거죠. 복잡한, 어려운 문장 해독 능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이 한국 사람은 어떠냐 하면 1급이나 2급 정도 평이한 문장에 대한 이해 능력은 매우 높아요. 그러나 4, 5급 고급 문서 이해력은 낮아도 너무 낮다 이래 됩니다. 낮아도 너무 낮다. 낮아도 어느 정도 낮느냐? 4, 5급 고급 문서 4, 5급 해독 능력, 한국의 해독 능력을 퍼센테이지로 비교하면은 일본이 22.6% 1등입니다. 핀란드가 22.2%, 캐나다 18.7%,
네덜란드 18.1%, 스웨덴 16.1%인데 한국은 8.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전체 22.6%가 고급 문서를 읽을 수 있지만은, 읽어서 이해할 수 있지만 한국인은 그 3분의 1인 8.1%만이 고급 문서를 읽을 수 있다. 이게 문제죠. 거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5급 문서는 매우 어려운 문서니까 이것을 이해할 사람은 학자, 언론인, 사상가 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자질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이 5급 문서 이해력을 보면은 한국 사람은 0.2%입니다. 즉, 1000명에 2명 꼴입니다. 일본은 1.2%. 1.2%니까 어떻습니까? 1000명에 비교하면은 12명이죠. 12명. 6배입니다. 12명, 6배. 그 비율상 일본은 고급 문서 해독자가 한국보다 6배나 많습니다. 6배나. 이게 중요합니다. 이 한 사회의 엘리트, 학자, 언론인, 사상가, 과학기술자, 정치인, 이분들은 고급 문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그 비율이 한국인은 문명세계에서 낮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비교하면 6분의 1밖에 안 된다. 6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것은 바로 엘리트가 나올 수 있는 층이 6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는 엘리트 노벨상을 받는다든지 퓰리츠상을 받는다든지 뭐 수학상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이 한 사회를 지도할 수 있는 엘리트의 기반이 되는 고급 문서 해독자가 일본의 6분의 1밖에 안 된다. 6분의 1밖에 안 된다. 한글 전용으로 가면은 한글 전용이 제일 편한 거는 한글 일주일만 알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간판, 아무리 어려운 문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요? 안 보니까요. 읽어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읽으나 마나죠. 그걸 언어 생활이라고 하면서 한글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글이라고 자화자찬하면 되겠습니까? 언어는 제일 좋고 제일 나쁜 게 없어요. 나름대로의 특징이 다 있고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야 한자를 이길 그 없죠. 그러나 한자는 여러 가지 또 제한점이 많습니다. 정교한 묘사를 할 수 없다든지. 그것은 한글이 또 한글어가 보완해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한글과 한자를 같이 써야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기가 막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굴러온 복을 차버리고 한자를 말살함으로써 스스로 한국어를 반신불수로 만들고 실질적으로 한국처럼 문명자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자기 이름의 본명을 쓸 수 없는 사람, 한자로 지어진 이름을 본명으로 쓸 수 없고 아버지 본명을 모른다. 발음만 안다. 이게 문명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치면 한국에 아마 문명자가 난 70% 될 거라고 봅니다. 70% 돼요. 일본 초등학생은 한국에 와서 경주에 가면은 그 간판을 다 읽습니다. 한국의 대학생은 읽지를 못해요. 읽지를 못합니다. 이건 이런 문화적 비극이 있습니까? 더구나 이 문제를 지적을 하면은 한글 전용이 무슨 애국운동하는 것처럼 그게 민족주의인 것처럼 한자를 써야 된다고 하면 사대주의자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이런 한심한 풍토. 이게 한국인의 문맹률을 높여서 문맹률의 불가피한 결과로서 필연적 결과로서 분별력이 떨어져 가지고 어른의 3분의 1이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선동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통계가 바로 OECD가 통계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OECD 조사에 의하면은 문장 해독력이 높으면은 단순히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수치 해독력도 높고 문제 해결력도 높은데 문장 해독력이 높은 사람을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소득도 높습니다. 문장 해독력이 높은 만큼 소득도 높고 놀랍게도 건강 상태도 높다는 거예요. 건강도 높아진다. 그러니까 출세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문장 해독력이 높아지는 것만큼 그 인간 생활의 질이 높아진다. 이 문장 해독력이 높은 사람들의 어린 시절을 조사를 해봤더니 집에 책이 많은 사람, 책이 많은 집에서 자라난 사람이 문장 해독력이 높다는 또 이런 재밌는 결론도 나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과 친구로 합니다. 그러니까 서재 속에서 놀고 자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문장 해독력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어휘력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게 조어 능력입니다. 이 말을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야 돼요. 세상 사물은 막 변하는데 거기에 맞는 용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걸 조어 능력이라고 그래요. 조어 능력이 좋은 언어가 그게 아주 뛰어난 언어라고 합니다. 조어 능력으로 치면은 참 한자가 최고죠. 한자는 그 자체가 다 조어입니다. 나라 국자와 집가자를 합쳐버리면 국가가 되는 거죠. 국가. 이게 하나하나가 참 부품처럼 이렇게 합쳐지게 되어 있어가지고 한자는 한 3,000자만 알면은 그 조어 결합에 의해서 수십만 단어를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 있는 기가 막힌, 특히 컴퓨터 시대에 기가 막힌 언어입니다. 이 한자는 동아시아의 공동 문화 기반이죠. 그게 뭐 중국에서 만들어졌든지 말든지 그것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일본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공동으로 쓰고 그걸 공동으로 쓰는 인구가 지금 근 10억이나 20억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 서양 세계에서 알파벳을 다 같이 쓰지 않습니까? 알파벳을 따라서 쓰면은 이거는 뭐 사대주의자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어 능력을 보면은 그 사람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명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이름 보면 다 한자로 써놓으면 발음도 좋고 모양도 좋고 뜻도 좋습니다. 장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회사의 장명, 어떤 부서의 장명, 상품의 장명, 장명 능력을 보면 그 사람이 어휘력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새 정부 부처의 장명 실력을 보면 참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부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래를 창조하는 과학부입니까? 미래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까? 과학부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미래창조과학부라고 앞에 수식을 이렇게 잔뜩 붙였는지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기하느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미래창조과학부 영어로 어떻게 표기할까? 놀라지 마십시오. 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영어 이름은 이렇습니다.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완전히 문장 하나입니다. 부서 이름은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부서를 보면요. 다 세 글자입니다. 국방부, 내무부, 외무부, 교육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점점점 길어져 가지고 미래창조과학부 이거는 7자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과학부라고 하면 다 포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영어로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ICT는 무슨 뜻이냐?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문장 하나입니다. 여기 영자신문 만들던 기자들이 이 지식경제부 이 기사를 쓰면은 이 긴 한 문장이나 되는 이름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 다 어휘력이 낮으면 이런 짓을 합니다. 어휘력이 낮으면 장명 능력이 떨어집니다.
장명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하고도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휘력만큼만 사람은 출세할 수가 있습니다. 어휘력이 부족하면은 사람의 정확성과 정밀성이 떨어진다. 어떤 경우에는 정직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사회는 문명을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정치적 선동에 잘 넘어갑니다. 어휘력 부족한 사람이 정치적 선동에 잘 넘어갑니다.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휘력을 키워야 되고, 어휘력을 키우려면 한자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또 한자는 어릴 때 가르치면 정말 배우기 쉽습니다. 삼천자만 알면은 수십만 단어를 자동적으로 알게 되고, 천자문 어릴 때 몇 개월 배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평생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영어는 20년 동안 배워도 미국 사람 만나면 공포에 질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한자가 어렵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한자는 가장 쉽습니다. 어릴 때 가르치면 7살 전후 해가지고 한자를, 7살 전이겠죠. 전에 한자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 언어는 어릴 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예를 보듯이 어릴 때 한자를 잘 알게 된 이후에는 영어도 쉽게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일종의 그 언어 회로가 넓어지는 모양이죠. 그래서 어휘력, 수치에 대한 이해력, 문제 해결 능력을 같이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늦었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릅니다. 한자 교육을 부활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역사 단절을 막는 방법이기도 하고 한국인의 영혼으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교양인 것입니다. 어휘력만큼만 출세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